우리나라의 지금 구조적인 상황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그냥 대출을 더 해주면서 좀 더 연명해보자. 우리 경제나 어떤 상황적으로 좀 좋아지면 괜찮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빚을 내주는 이유가 부동산의 화랑을 타고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벌어져 있고 기업의 빚을 어떻게 보면 가계로 이전시키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오늘 위험천만한 한국 부동산 시장을 놓고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박감사의 리얼아이 운영자이신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출연이 한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일부에서는 하락세가 좀 그치고 반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경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셨는데 시장은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일단 반등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이제 1000건 아래로 떨어졌던 거래량이 서울 기준에서 지금 이제 3000건 가까이로 올라온 그 거래량을 보고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래량 자체는 부동산 대책 13 대책 이후에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출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고 또 금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조금 낮춰준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거래가 조금 늘어난 형태. 그렇지만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거래량 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1월 3일 대책 이후에 이제 맺어진 계약들이 이제 차차 이제 신고가 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쌓인 형태인데 5월 거래량을 보면 4월보다는 좀 떨어진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러면 어떤 흐름을 바꿀 만한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논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실 쪽에서는 사실 몇 억까지 올랐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어제 기사 나온 거 보셨을 텐데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쯤에는 집을 살 거다 매수를 하겠다라는 수요자들이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는 집을 한번 사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설문에 따른 어떤 수요의 예측 측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기대치,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게 현실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편이고요. 잠실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한 거 아니냐. 또 금매가 소진되면서 호가 자체는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격이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시장이 반등을 가져오려면 후속 거래가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걸 추격 매수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이 정도 가격대에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했던 가격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나 보편적인 시장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하나의 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파트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1년 반, 2년 동안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단지가 많거든요. 근데 한두 단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거래가 됐어. 근데 그 거래가 기존보다 좀 올라갔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과연 전체적인 시장이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반등하고 있냐.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편협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나 또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분양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문정자이도 이번에 대박이 났고 대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좀 높은 단지들이 있는데 좀 쏠림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이 많았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가격이 오를 이유가 특별히 없음에도 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른다고 했던 시장을 굉장히 장기간 겪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현상을 계속 겪어왔어요. 이유는
청약하는 그 분양가가 네. 실제 시장의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분양을 한다. 그래서 어떤 시세 차익을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이 물건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 투자의 개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죠. 청약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과열됐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거래가 완전히 좀 사라진 시장이 되고 또 대출을 활용해서 어떤 이 상황을 끌어가기에는 대출의 규제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 자체도 이제 조금 떨어지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청약 가점도 다 쌓아놨고 또 일정 부분 자본도 축적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또 대출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사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집을 내가 실수요의 목적으로 집을 사면 이 집을 적정 가격에 사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삶의 어떤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현상을 겪지 않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분양가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뭐 한 3,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런 걸 지금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이 하향 안정화가 됐을 때 이 시세를 과연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는가? 또 절대적인 금액으로 내가 이만큼의 빚을 졌을 때 과연 이걸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게 계속해서 경고를 한국은행은 이전부터 했고 전반적인 부동산 어떻게 보면 건축 건설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좀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금리를 동결하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좀 반응을 하고 집을 사겠다고 나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경고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가계대출은 여전히 줄여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이런 보고 분석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단기적인 통화 정책만으로 이 시장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적인 상황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는 갈 수가 없고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 자체 이런 선택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결정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한 후폭풍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데 아무런 멘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행이 지금 계속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만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생각을 해서 그만큼의 신용을 바탕으로 빚을 내주면서 더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많이 쓰게 해주는 것. 이게 유동성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을 앞으로 벌어낼 수 있느냐에 네. 기초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금융 불균형이라는 거는 내가 벌어들일 소득이나 나의 어떤 그 미래 소득이나 이런 가치에 대비해서 더 많은 빚을, 과도한 빚을 내준 형태가 금융 불균형이에요. 부채가 내가 아무리 갚아도 끝까지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정도 지경에 이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도 생각을 해보면 거품이 생겼다는 거는 그게 과도한 부채를 지고 만들어진 형성된 가격인 거예요. 금융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 그 소득 자체가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소득 대비해서 과도하게 빌려줬던 빚 부분이 정리가 돼야 거품이 제거가 되는 거고 금융 불균형도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고 이건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도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의 신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문제는 과도한 가계부채가 문제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렇죠. 이게 소득도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려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니까 내수 자체도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은 어떤 성장으로 가려면 이걸 줄이는 과정을 먼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빚을 내주면서 이 상황을 연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융 불균형을 해소를 하는 과정이 와야 되고 그 얘기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빚에 대한 손실 네. 이런 거를 감당하고 이제 확정을 지어야 그 거품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얘기하면 사실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은 미루는 게 아니라 파산을 하든 청산을 그렇죠. 하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건전하게 이제 그렇죠, 살 수 그렇죠. 있는 네. 사람들은 살아가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에 두려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당장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이라도 그냥 대출을 더 해주면서 좀 더 연명해 보자. 그러다 우리 경제나 어떤 상황적으로 좀 좋아지면 뭐 괜찮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엄발을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꾸준히 지적해왔던 문제가 과거에도 이제 빚을 많이 져서 사실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 사실 뭐 수밖에 임금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예, 워낙 뭐 큰 힘들죠. 고가의 네.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지었던 빚은 절대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뭐 LTV 적용 60%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과거에 뭐 5억 하던 집에 60%면은 올 3억 정도고 지금 뭐 10억 하는 집에 60%면 6억이잖아요. 네. 절대 금액의 차이가 3억이나 나는 거예요. 근데 기간은 똑같잖아요. 그 기간 안에 과연 그 더블이 되는 돈을 갚아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그죠. 소득이 같은 만큼 늘어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디레버리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좀 더 돈 빌려줄 테니까 더 버텨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이면에는 결국은 과연 가게를 위해서 빚을 더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빚을 내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의 화랑을 타고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벌어져 있고 그게 이제 PF 시장의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PF 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대출을 해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팔아야 이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을 사주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걸 하면서 이걸 이제 터지는 걸 막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PF 시장에서 발생한 빚을 가계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빚을 어떻게 보면 가계로 이전시키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최근에 또 빚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보금자리론을 풀어주고 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책이 되게 클 텐데 결국 이게 또 다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출 위험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지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금리가 오르진 않았잖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연체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어떤 시장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지금 이제 돈을 더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올라갔던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젊은 사람들이 과거 내 친구가 산 것보단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친구가 금리 빌렸었던 것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도 또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뭐 가격이 뭐 변동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어른들의 말씀 또 많은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제 좀 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던 거고, 그동안 부동산 호황을 타고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이 팔렸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평년 대비해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했음에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돈을 바로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이나 잔금 이런 형태로 한 2, 3년의 기간에 걸쳐서 돈을 내는데 이것들은 계속 대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이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원래 지불할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기본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미 판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또 더 빌려 쓰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이 겹치면서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좀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풀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금리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이도 많이 납니다. 미국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동결을 했죠. 추가 상승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거는 돈의 흐름이, 돈의 이동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5% 넘게 쳐줘요. 우리나라는 3%밖에 안 쳐줘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화된 금융 환경에서 돈이 당연히 더 안전한 나라, 더 좋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어떤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초로 한 돈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러 그렇죠, 있어줘야 그렇죠. 어떤 이 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언제든 그 더 나은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외화가 일정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어줘야 사실은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걸 다시 또 자기네 나라로 가져갈 때는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화 값이 떨어져요.
설사 이익을 보더라도 한 손실을 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굳이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달러 기반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팔 수 있는 금액하고 또 사들여는 원가적인 측면으로 했을 때 아무리 흑자가 나게 명목상은 팔았는데 환율을 계산해 보면 손실을 보는 구조.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환율이 안정되려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되면 되는데 지금은 이 역전된 상태에서 어떤 완벽하게 유출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외환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외환 보유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고 단기 경색을 막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금 같은 거 이런 건 지금 100억 달러 정도 지금 5월에만 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1,300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환율이 우리나라는 높아진다. 그 얘기는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여도 우리나라는 그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막 급격하게 확 돈이 빠져나가서 어떤 외환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이유 플러스 또 물가적인 측면에서 아직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축의 정책으로 가는 선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긴축의 선택을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무너지는 데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지켜봤다가 지금 못 견디겠으니까 내리는 형태. 그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버틸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봐줄까요? 아, 얘네는 가계부채 부동산 투자하느냐고 이만큼 빚을 져서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조금 그냥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다 돈을 둘까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자금이 결국은 이제 유동성을 이제 흡수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물가 때문에. 네. 그러면 시장에 돌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러면 선택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돈을 구하지 못한 곳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무너지면 이제 그거에 파생되는 이제 손실들이 있으니까 또 연말 될 때까지 시장이 좋아질 거다. 지금 사람들이 조금 대출 풀어주고 한다니까 집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시장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 더 빌려 쓸 수 있고 또 금리도 떨어질 거고 버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